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지를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배상훈의 램사.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배상훈의 램사 시간입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국내 프로파일러 1호, 누가 진짜 범인인가의 저자 배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평일 방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나라에는 참으로 서글픈 일이 많았는데 램사에는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했던 경찰의 콩식용유 누구 허가 받았나 그 방송편이 좋아요가 무려 1413개를 넘었습니다. 아니, 저는 저희가 지난주에 700개 도전하면서 박수를 쳤었는데 제가 그랬죠. 도전 700개. 근데 이게 1000개를 넘었을 뿐더러 1400개가 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뭐 조금 네. 좋은 얘기면은 저를 좋아하신 분들이 많은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네. 그 사건 사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하여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1000개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1000개는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본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는데 1400개가 넘을 줄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뭐 너무 과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그리고 끝까지 네. 진실을 추적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교수님의 이 매력을 저만 봐가지고 참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우세요.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지금 미소를 띄우시는 모습, 좋아요 1000개 넘었을 때 그 표정 너무 좋으신데 저희가 빨리 비디오판을 만들어서 이 표정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좋아요가 저희에게 힘을 주고 또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한번 달려보겠고요. 그 전에 저희가 청취자분들 그 응원 메시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좀 늘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빨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노짱, 태양의 날개, 꺼절배충, 호미, 도솔천, 같이 놀자, 라탄 1412, 영시경, 내년 이 병신년, 그리고 소리소리님, 누리온, 사과, 청수, 박선사, 바바바바바 님이 응원글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렵네요. 이렇게 빨리 읽는 게. 그리고 우푼님과 알통 45cm님이 제 칭찬을 해주셨어요. 특히 박정호 기자님 라오스 여행기도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라오스 여행기를 쓴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네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제가 1,400개가 넘었는데 이 중 한 140개 정도는 저를 보고 눌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KK님, 배상훈 교수님 코너가 갑이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해줘야 1시간은 너무 짧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쨍쨍 EJY님은 프로파일러가 연애하는 법을 물어보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교수님? 이거 괜찮나요? 전 아직 결혼을 안 한 걸 이 사람이 아니까 저를 아는 분 같아요.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요? 누군지 짐작이 가는 것 같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드 피셔님, 피셔님은 누가 진짜 범인일까도 읽기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진정한 독자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가 진짜 범인인가 이걸 교재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재를 구입하셨네요. 이분이 소란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는 저희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조만간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 쭉 추적하고 있는 사건들을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살인 사건인데요. 지난주 재판에서 의미 있는 또 진술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재판에서는 그 이태원 살인 사건 발생 당시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미군 범죄수사대 CID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패터슨이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가 많이 튀어 있었고 그리고 지인들의 그런 진술에 의하면 패터슨이 범인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뭐 변호인 측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는데 이게 뭐 수사한 시간도 뭐 3일밖에 안 됐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언들이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교수님은 이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CID 그 수사요원이 진술을 했고요. 네. 이제 거기에 문제점은 그겁니다. 정식 계통을 밟아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고, 네.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짧은 시간, 뭐 기껏해야 2일에서 3일 사이, 3일에서 네. 4일 사이 정도를 했고, 어떤 증거 중심이 아니라 진술 중심으로 말하자면은 주변 친구들을 한 대 몰아놓고 이런 진술 중심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식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뭐 이런 이제 변호인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CID가 정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일정 정도의 정식 보고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정식 예. 수사였다면은 예. 보고서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진술이 아니라 네.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CID의 정식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그것을 재판의 증거로 삼았어야지 삼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진술한 건 어떻게 보면 전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했던 거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정식 수사 보고서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했다고 하면은 더 신뢰성이 높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당시 조사했던 그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거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변호인들의 공격이 들어왔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했는지에 대한 거는 사실은 검찰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거꾸로 본다면은 CID도 정시로 수사를 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약식 수사를 했겠고, 네. 그렇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CID 수사관도 본인도 인정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군 범죄수사대 자체에서도 왜 정치 수사를 안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건 소파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하자면 주둔군 지휘 협정 때문에 관할이 어디냐? 예를 들면은 한국의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이걸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정시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반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증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CID가 정식 수사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정확히 수사를 했겠고 수사 보고서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따랐다고 하면 굳이 검찰에서 그때도 에도드리를 기소하지 기소를. 않았을 거고 네. 패터슨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약간의 그 단서가 보이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서요? 예, 단서. 왜 CID가 정식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언만 하고 있는지, 네. 그 과정 속에서 소파 규정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한미 간에 어떻게 그 서로 협의를 했는지, 네. 당연히 그 협의 채널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명확히 한국의 법무부는, 한국의 사법당국, 지금의 사법당국은 그걸 낱낱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네. 공개하지 않고 그냥 수사관 한 명, 네. 공식적인 형태의 미군 CID를 대변하는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이 진술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이태원 살인 사건을 다시 풀어가기 위해서는 검찰 그리고 당시 뭐 법무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자기 고백, 자기 성찰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이 미군 범죄수사대의 공식 문서를 네. 제출을 받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열람을 받거나 해갖고 정확한 그 당시의 상황을 미군이 사실은 허술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수사 자료가. 아니 간이 보고서라도. 뭐 수사를 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건 정식으로 CID에서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거를 예. 제출하라, 만약 제출 받겠다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검찰의 속사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뭐 한미 간의 외교적인 문제, 당시의 외교적인 아니면 사법적인 실수에 대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얽히고 설킨 거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 CID 수사관의 증언을 통해서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렇게 못했는가? 그런데도 저희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수사관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터슨이 범인일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들이 예전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죠? 패터슨을 수사했던 CID 수사관은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건 뭐 이전에도 10년 전에도 그 사건 발생할 때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네. 그거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왜 녹여내지 못했는가? 그 절차를. 네. 그리고 정식 보고서. 그리고 한미 간의 외교 공조, 소파 규정 어떻게 됐는가.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설명이 되는 과정 속에서 단죄가 네.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정의가 할 수 있는 거지. 네. 단지 개인으로서 CID 수사관이 와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글쎄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정도? 그거를 이렇게 질렀을까, 이렇게 질렀을까? 아니면 부담은 누가 했을까, 맞을까?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지금 그래서 검찰은 본질을 지금 흐리고 있는 겁니다. 아, 오히려 이 사건에. 검찰이요? 그렇죠.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죠. 어. 정확하게는 CID의 정식 보고서 아니면 네. 간이 보고서 아니면 외교 천열에 대한 문제, 소파에 대한 문제를 당시 왜 이렇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걸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그런 공개가 없더라도 이런 증언, 왜냐하면 당사자였기 때문에 조사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이런 증언을 했다면 뭐 지금까지 판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재판에 어떻게 보면은 패터슨이 범인이 되는 범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도움은 충분히 된다. 되지만은 문제는 그 반대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변호인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요? 저 정도로 수사가 허술했다. 그냥 진술만 듣고 말았구나. 네. 그러면 왜 더 정확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됐지? 라고 변호인들이 집요하게 파헤치겠네요. 그렇죠. 다음 기일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변호인들한테. 네. 그리고 그러면 안 맞는 부분. 지금 에드워드 리의 역할은 어느까지냐? 패터슨은 어느까지냐? 이게 네.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부도 정확히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적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대충 패터슨이 죽였을 것 같으니까 죽였다라고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의 사법 관행이 네. 대충 뭐 이 정도니까 뭐. 누가 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되는데 네. 근데 정확히 역할이 어떻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흔히 말하는 그 유죄가 판결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심증이나 뭐 언론 재판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네,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그 당시 상황을 구성해서 누군 이렇게 한 역할, 누군 이렇게 했고 이게 다 그려졌을 때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사법부가 아주 미안합니다만은 네. 이전에 그냥 대충 그렇게 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떤 집단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왜냐하면 권위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 관행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인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그렇게 허술하게 했다간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이거 이태원 살인 사건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희는 뭐 이 언론 보도만 봤을 때는 미군 범죄 수사대 수사관, CID 수사관이 뭐 이렇게 증언했으니까 패터슨 범인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또 그게 아니네요. 재판에 들어가면요. 세세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재판 진행 상황을 계속 추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조이팔 사건. 이번 시간에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조이팔의 핵심 주변 인물, 그 인물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혀 박차를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그거는 벌써 몇 년 전에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에 했던 거를 계속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보도자를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핵심 인물에 대한 지금 계좌가 더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더 흔히 말하면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을 더 찾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네. 그냥 있는 재산 한 10억 정도 더 찾은 정도, 뭐 기껏해야 20억 정도. 수사 기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뭐 종이 한 장 뒤집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예. 강태웅에 대한 얘기가 전혀 쏙 들어갔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지금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뭐 두 달이가 세 달이가든 해결 안 됩니다. 그걸 사실은 네. 이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그렇게 질질 끌려고 하고 있었던 거고 의도대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수사 당국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자료 뿌리고 누굴 잡았습니다. 누구 연루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죠. 그러게요. 그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도대체 누가 새롭게 나왔지? 계좌가 뭐가 더 나왔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왜 이렇게 재탕 삼탕을 할까?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건 전혀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첫 시간에 강태용 얘기를 했었어요. 강태용이 붙잡혀가지고 뭐 곧 올 수도 있는데
뭐 강태용이 떨고 있을 수도 있고 수사당국이 떨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강태용 지금 이게 강태용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참 어색하네요. 너무 이제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뭐 저기 곧 12월인데. 12월이고 지금 그 중국 감옥에서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네. 편안하게 잘 네. 지내고 있을 것이다. 굳이 뭐 송환 걱정 안 하고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전국 돌아가는 거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뭐 서거 그것도 있고 그다음 민중 총궐기 관련해서 뭐 경찰의 뭐 과잉 진압 관련 아니면은 뭐 그 일부 시민들의 뭐 폭력 시위 관련해 가지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조이팔 사건을 더 열심히 파거나 아니면 강태용을 한국으로 송환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없는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새 검찰총장이 이제 취임을 이제 할 거고. 네, 김수남 총장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조직의 물갈이를 좀 자기 사람을 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돌게 되면은 네. 다시 또 사건 뭐 보고하고 막 그러면 또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 되는 거죠. 내년이 되면 또 총선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여태까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잘해왔잖아요. 잘해왔다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덮고 가는 건데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해서 조이팔 사건도 추적을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시고요. 자, 이어서 이 사건도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배상훈이 포착한 냄새나는 사건. 배상훈의 냄사. 김신혜 사건. 이게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이 사건이 김신혜 씨가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김신혜 씨가 기소돼가지고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5년째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김신혜 씨에 대한 이 사건이 김신혜 씨 사건이 법원의 재심 결정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검찰이 또 이 친부 살해 김신혜 사건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항고를 할 거고 네. 2심 결정이 어떻게 나왔든 또 재항고를 할 거고요. 대법원까지도 갈 거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심 본안이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또 난다 하더라도 내년 뭐 한 3, 4월 이상쯤에서 그렇게 재판이 진행될 건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지리하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유도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사건인데요. 2000년대에 이제 친부 살해 혐의를 받았는데 문제는 관련된 증거가 일부 조작돼 있고 또 그 진술 중에 뭐 폭행 그리고 뭐 조사 중에 폭행 그리고 강압 진술 그리고 변호인의 항변권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2000년 그러니까 20세기의 전형적인 강압 수사 방식
네. 그리고 진술 중심 방식의 수사가 나은 비극이죠, 비극. 물론 이거는 김신혜 씨가 진범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논외입니다. 그거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네. 어떻게 이 살인 사건이라는 것이 수사가 진행이 됐는지 그것을 흔히 말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네. 특정한 틀 안에 놓고 수사가 진행된 결과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결과가 되는지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김신혜 씨가 152에 155에 35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버지가 40 몇 킬로 정도 되는, 그리고 사실은 다리를 좀 저르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술에 취한 0.303%의 만취된 상태의 아버지를, 만취가 아니라 그건 거의 인사불성된 상태의 네. 아버지를 어떻게 그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끌고 내려와서 그 교통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동시켰는가.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다뤄야 될 문제인데 네. 그건 전혀 설명이 안 돼 있고요. 그냥 진술 중에서도 그냥 훅 지나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그냥 엉망으로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면제를 어떻게 탔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실제로 수면제도 발견되지 않았고 네. 또 수면제를 어떻게 갈았다고 하는 그 도구도 병 뭐 이런 것도 뭐 의미가 없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재현을 해봤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녹지를 않아요. 그 병에 넣어서는 제 수면제 40알을 병에 넣고 녹였는데 네. 너무 농도가 세갖고 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네. 범행 현장 재현, 현장 검증이라고 하죠. 네네. 본인이 거부했을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강압적으로 현장 검증을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가기 다 엉망이죠. 네. 이게 다 포함된 어떻게 보면 20세기에서 우리 한국의 사법 수사 과정에 모든 문제가 다 녹아 있는 사건입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5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신혜 그렇죠. 씨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 특히 이제 사법부에서는 네. 그거를 절차상의 문제 아니면 관행의 문제 때문에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재심을 받아들인 재판부에서도 네, 공주지법 해남지원이요. 네, 재판부에서도 구체적인 뭐 무죄의 증거, 그러니까 그 죄 없음의 증거를 다투는 게 아니라 네. 절차상의 강압 수사 그리고 증거 문제 이런 것들만을 다툰 거죠. 네. 구체적인 무죄에 관련된 부분은 본안에서 하자라고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우리의 사법부는 굉장히 완고합니다. 완고하고 본인들은 사실은 뭐 인권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네. 그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이 정말 그 경찰의 그 잘못된 관행, 사법부의 관행 이런 게 녹아 있는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단적으로 그거죠. 특정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네. 어쨌든 담당자가 문책을 받으니까 그 담당 팀이나 담당 수사관들이 그러면은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표현적으로 동네 양아치를 이렇게 데려다가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요거 하나 껴줄게, 저거 하나 너 잠깐만 들어가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저 군산에서 그 택시기사 살인 사건 그런 것처럼 네. 좀 어리숙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조금 폭력을 행사한 다음에 그 진술서를 쓰게 하고 지장을 찍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거를 그 강압에 의해서 지장이 찍혔거나 진술했다는 거를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냥 문서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 이렇게 진술하고 지장 찍었으니까 왜 재판정에 와서 엎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종류의 강압 수사가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나 검찰에서도 큰 어떤 죄가가 있는 거죠. 네. 그게 2000년대 중반까지 아니에요. 2010년
까지도 그래요. 있어갖고 문제가 많이 됐고 예.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절차대로 하지 않아갖고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많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엎어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참.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극복해야 될 아주 핵심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늘 말하는 게 네. 진술 중심으로 수사하지 마라, 중심으로 수지 마라. 왜냐하면 진술이 중요한 건 안다. 그리고 진술을 받는 것이 상당히 핵심적인 건 아는데 반대급부를 생각하면, 반대의 나쁜 면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그게 흔히 말하는 수사기관에도 독이 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증거 중심으로, 만약에 이거를 범인을 못 잡는 한이 있어도 증거 중심으로 가야지만이 향후 한 10년 이상은 네. 그래야지 우리 사회에서 이 관행이 잡히는 거지. 그래도 뭐 소용이 없죠, 사실은.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판 중심주의 뭐 재판을 하자. 거기서 법정에서 다투면서 판단해 보자 이런 게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바뀌어가도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 바뀌어가도 재판관들이 예. 그러면 이 공판 중심주의 핵심 뭐냐면은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 같은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그 흔히 말하는 피고인한테 네.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은 강압에 서 진술이 된 거다.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재판관들이 받아들여야지 공판 중심주의의 핵심적인 목표가 달성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아, 재판관 중에요. 재판관 중에는. 그러면 그 공판 중심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판에서 다퉈야지, 네. 다투려고 해야지 공판 중심주의가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검찰이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썼던 뭐 문서나 이런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네. 그게 공판 중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공판 중심주의 이거보다는 그 검찰, 그 경찰 조서 예. 여기에 더 그렇죠. 중점을 두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판관들의 역량, 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절차를 지키는 관행, 그리고 대법원의 의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야지만이 예. 공판 중심주의가 안착이 되는데 우리는 명문상, 그러니까 형식상 공판 중심주의로는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데 물론 미국이나 아니면 서구 선진국에서도 예.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건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형식적인 공판 중심주의는 오히려 피고인들, 일반 국민들한테 독입니다. 독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의 강압적 수사를 예.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그죠? 그럼 안 되죠. 말로는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면서 직접 그 뛰어든 재판 현장에서는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고 예전처럼 조서 중심주의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검찰이 제시한 네. 증거 자료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검증을 할 수 있게 변호인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증언 감정 이런 것도 또 개방을 해야 되고 다툴 수 있게. 근데 그거를 제한시켜 놓은 상태에서 공판 중심주의를 한다고 하는 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모순이죠, 모순. 지금 우리 올해 2015년 11월에 사법부의 주소는 그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네. 참 저만 해도 이제 뭐 재판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공판 중심주의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다투면서 그렇게 진행되는 재판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미흡한 면이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40점 한 4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점, 네. 100점 만점에 40점이요. 40점. 네, 배상훈의 냄새는 100점 만점에 40점. 싫어하시겠네요, 우리 재판관들이. 냄새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 김신혜 사건 검찰이 항고함에 따라서 광주 고법에서 다시 재심 개시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데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재항고까지 갈 것 같아요. 계속 안 할 거면은 지금 항고까지 항고를 안 했죠. 네. 참 이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를 확정해야만 재심이 성사되는데 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을 다뤄볼게요. 참 저 이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새누리당이 지난주 그 민중 총궐기 관련해 가지고요, 집회 시위 때 마스크 등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참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우리나라 여당의 모습에 정말 좌절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복면 착용 금지법. 기본적으로 복면금지법의 핵심은 그겁니다. 네. 자기 신분을 공개하고 정치적 의견을 말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아침마다 이제 뭐 저기 바깥에 나올 때 나는 박근혜를 지지한다, 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라고 외치고 나오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인 거죠. 흔히 말하는 집회에서 익명성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스템에서의 부조리한 것을 흔히 말하는 항의하기 위해서, 그게 그냥 민주주의 체제가 돌아갈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한 핵심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인 거죠. 자기가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는 건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왜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제시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왜 그것을 다수가 네. 제시하라고 하는지, 그걸 광장에서 제시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민주주의를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는 민주주의라는 걸 잘 모르는데 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복면을,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복면 쓴 게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체제, 지금의 시스템 자체를 지키고자 하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금의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다음의 시스템으로 옮겨갈 수 있고, 네. 자유스럽게 정치 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치 주도 세력이 바뀔 수 있는 그것이 열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민주주의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정치적인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 표현의 자유가 되는 거고요. 네. 표현의 자유를 할 때는 흔히 말하는 다수가 자기 의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그렇죠? 네. 토론을 통해서 광장에서 하는 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입을 막겠다는 거죠. 아니, 자기 이름을 밝히고 네.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밝히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거는 아침 나올 때 그럼 누굴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토론의 과정 속에서 서로의 흔히 말하는 미흡한 점을 서로 네.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 제3의 좋은 점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표현의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 되는 그렇죠.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거고, 헌법에서는. 예.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한 절차라든 메커니즘을 전혀 깡그리다 무시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그 뒤에 담겨 있는 뜻을 무시하고 이런 거죠. 새누리당 주장은 이런 겁니다. 제가 새누리당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아니 당당하다면, 정정당당하다면 왜 얼굴을 가립니까? 얼굴 가리기 때문에 체증이 안 되고, 그래서 더 폭력적으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그리고 경찰 버스를 부수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면을 착용하고 시위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폭력 시위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집회 시위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멀리한 거죠. 집회 시위는 당연히 민주사회에서는 보장된 권리인 거고, 그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네. 이 사회의 막힌 부분을 뚫고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더 나은 어떤 대안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헌법상에 왜 집회 시위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인 거죠. 핵심적인 모토가 되는 건데,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는 집회 시위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집회 시위 자체는 악이라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공개하고 하라는 거죠. 네네. 그게 아니라 집회와 시위를 왜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집회 시위는 곧 악이고, 악이니까 악을 물리치는 방법으로서 얼굴을 네. 공개하라. 이건 논리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국민들을 정말 그 복면 뒤에 숨은 폭도로 다 그렇죠. 규정을 해버리는 기본적으로 건데요. 이제 복면 금지법에는 그게 녹아 있는 겁니다. 네. 핵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 자체는 민주사회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복면 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 예. 독재 국가에 가시면 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던데요. 뭐 독재 국가로 가시면 됩니다. 네. 참 제가 어제 국회 그 안행위 전체 회의 강신명 경찰총장 현안 보고도 취재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들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 민주주의 국가 그 같은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에 이게 너무 커서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위 집회를 하러 왜 시민들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아니 왜 반대 목소리를 내지? 뭐가 불평이지?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예. 뭐 그들이 그렇게 폭력 시위자들을 색출하고 싶으면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많은 역량을 갖고 그 한 시위에 나오는 체증 인력만 해도 수십 명이 넘습니다. 네. 사진 찍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복면 금지법 하는 거는 복면 쓰고 시위하는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보다는 시위하는 것 자체가 싫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IS 폭력 얘기하면서 이 테러와 연관시켜갖고 네. 막 공포를 이건 흔히 말하는 공포 마케팅의 하나인 거죠. IS가 공면을 쓰고 나와서 막 테러를 하니까 네. 광화문에서 복면 쓰고 되니까 똑같은 놈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극한적인 논리적 비약인 거고 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싫은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핵심적인 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왜 복면금지법이 왜 서구에서도 이거를 그 흔히 말하는 굉장히 엄격하게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네. 아주 심각한 내부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어제 잠시 안행위 전체 회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체증 장비가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체증 장비를 고급화시키고 드론을 띄워서 감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드론을 띄워서 이 상황을 전국에 있는 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데 글쎄요. 참 그 시위를 하러 절규하는 국민들을 어떻게든 다 잡아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드론을 띄워서 차벽 치는 모습을 공개를 해야죠. 그러면 공평하게 네. 차벽 치는 모습부터 다 공개를 해야죠. 그러면 그 위에서 차벽이 어떻게 쳐져 있는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공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10만 명 중에 아주 일부가 그것도 차벽 때문에 폭력을 행사해서 네. 물론 그 사람들 폭력 행사 사람들은 그 사법 처리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죠. 근데 문제는 아주 일부만 흔히 말하는 호도해 갖고 그거를 계속 종편에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거는 그건 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2월 5일에 이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경찰에서는 1차 때와 같은 그런 양상이면은 다시 또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빙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이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 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밌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5809 070-8812-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주세요. 네, 이어서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 계속 뭐 카톡으로 저희 황 작가랑 교수님이랑 저랑도 카톡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카톡으로 뭐 아이템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일
YTN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이 국내 IS 추종자 10명을 적발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인터넷이나 카톡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톡을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서 들여다보면서 색출한다는 고백을 한 게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본 것처럼 국정원에서는 네. 그 이전에 그 도입했던 기계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이제 이런 것을 그 단어 검색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 검색. 단어 검색이요. 네. 말하자면 IS 이게 네. 들어간 단어가 들어간 카카오톡의 메신저 같은 경우를 순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하자면. 그랬으니까 이걸 발견해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정 정도 이제 인터넷상에 흐르는 패킷을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작위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패킷을 가져와서 이것이 IS 관련된 부분, 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갖고 네. 역추적해서 흔히 말하는 그런 신원을 파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의 NSA 스노든이 네. 밝혔던 그 방식을 사실은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무섭네요. 사실은 근데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 예. 도입하고 어느 정도 특정한 형태에서의 그 암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카톡 같은 경우는 네. 암호화가 안 된 부분 패킷 그냥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보면은. 뽑혀서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한계, 법적인 한계, 네. 이것이 정확히 정해져야 되겠죠. 말하자면 이것이 없이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국정원한테 그 법적인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단지 테러범을 색출한다고 하는 네. 그 한도 내에서 근데 그게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IS 테러 관련해서 이렇게 테러 추종자를 이렇게 IS 추종자를 찾아내면서 뭐 우리 안전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박근혜 퇴진 이런 단어로 검색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반정부적이구나, 어떤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민중 총궐기 이런 것도 검색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우리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IS 추종자 10명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게 좀 뭐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 국내 IS 추종자가 10명밖에 없겠습니까? 말하자면 네. 그 뭐 이제 공개적으로는 안 해도 그러니까 카톡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친구들끼리 하다가 뭐 IS 뭐 문양이 좋다, 로고가 좋던데 이것도 추종자입니까? 그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그걸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너무 자의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의 특정한 조항이 굉장히 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의 주장으로 하면 IS 추종자가 100만 명도 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10명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한계를 적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네. 적어도 아주 구체적인 그것이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하면은 총량 규제를 통해서라도 네. 사실은 국정원의 예산은 통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꾸준히 하려고 하지만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안타까운데 언젠가는 뭐 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듯이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도 테러 방지법이 되면은 국정원에 정말 무한까지는 아니지만은 큰 권력이 주어져서 문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국정원이 카톡을 상시적으로 뭐 점검하고 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 이거 하나만으로도 좀 카톡에다가 뭐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민중 총궐기에 관련해서 경찰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얘기 뭐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죠.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로 이사를 갈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차제에 그 테러 방지법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테러 방지법은 매우 위험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이게 만능의 법이라고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만능의 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그것이 흔히 말하는 그 통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건 진짜 네. 무소불위의 법이 될 수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테러 기본법 같은 경우를 아마 그 좀 아주 느슨하게 제정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를 다 대통령령이나 아니면은 그 불형 형태로 그렇게 해서 다 위임을 할 겁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더?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테러 방지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의 테러 방지를 할 수 있는 자산 요소를 분석을 한 상태에서 그게 제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테러 방지 필요하다. 네. 제정해지면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버리죠. 그럼 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테러의 그 컨트롤 타워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대통령 소속이기 때문에 그건 의도는 뻔한 겁니다. 참.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테러 방지법 하고 싶으면은 네. 그 테러의 그 방지하는 컨트롤 타워를 국회가 감독할 수 있게 적어도 그 여지를 해라. 최소한 명문화 시켜라. 네. 그리고 대통령에 위임할 수 있는 거를 대폭 축소시켜라. 그럼 대통령이 아니라 그럼 부로 가거나 아니면 네. 구체적인 실행 부서가 할 수 있게 해라. 그러면은 일종의 해소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부는 예산 통제를 국회로 받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거나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기본법 만들어 놓고 대통령 위임을 포괄적으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흔히 말하는 예전 방식의 네. 비상사태권까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큰일 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게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 칼이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겠죠.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우, 큰일 나죠. 그러면 이 테러 방지법은 어떻게 해서든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방식의 테러 방지법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적어도 듭니다. 국회가 감독할 수 있는 네. 명문 조항이 있는 법 해도 네. 제정된다 하더라도 된다는 거죠. 네. 국정원 뭐 지난번 댓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했던 그리고 도청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국정원이 이렇게 아무런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고 테러 방지법 컨트롤 타워가 된다. 테러 방지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건 정말 문제가 커 보입니다. 자,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알아봤는데 지난 이 주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이 흥미로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파일러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이디 애기곰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교수님 강의 덕에 최악의 조건이지만 다시 한번 프로파일러로의 진로 탐색을 진중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 코너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도 한번 프로파일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파일러의 행동 분석, 진술 분석, 뭐 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뭐 지난 시간에는 그 루틴하게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행동 분석 진술 분석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네. 보통 저희들이 의뢰받거나 아니면은 분석하는 내용이 그 흔히 말하는 조사실에서 용의자들이 진실에 반응하는 것을 그 찾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세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네. 그 사람의 진술의 진부 여부를 일단 찾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행동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손에 발 또는 뭐 눈, 뭐 입 같은 거 흔히 말하는 미세 행동이죠. 미세 행동 같은 거를 분석을 통해서 요 부분의 진술에서는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진술이 적극적이지 않다. 네. 소극적이다. 그럼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 갖고 그 부분들을 다시 흔히 말하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다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프로파일러가 하는 행동 분석 네. 또는 진술 분석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CCTV 같은 걸 많이 봅니다. 그 CCTV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저희가 뭐 늘 많이 보는 거는 지하철역 에서 이제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네.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특히 이제 그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그 이 눈의 움직임하고 몸의 네. 움직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성범죄가 발생을 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저기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저기 정식의 절차를 밟아갖고 확보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합니다. 네. 보통 뭐 하루, 이틀, 3일, 뭐 많으면 일주일 넘어서까지도 그러면 수만 명의 그거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행동이 저희들의 기준에 의해서 네. 성범죄 관련된 부분에 있는 영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주 디테일하게는 사실은 성범죄, 그러니까 보통 범죄자들은 행동의 편향이 자기가 범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특히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그 여성의 특정한 부위에 많이 이제 시선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옆으로 뭐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그거를 그 CCTV를 보고 있으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은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네.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죄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그렇죠. 사람들의 그 반복되는 그 영상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의 주변에서의 다른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갖고 네. 사건을 해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행동 분석.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TV의 인터뷰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것도 분석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흔히 말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주요하게 진술되는 부분 이런 네. 것들을 찾아갖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거. 이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요 한 세 정도가 되지만은 네. 구체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범죄 현장에서 이게 첫 현장 같은 게 가게 되면은 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구경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관련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을 다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관찰한 그 결과 속에 네.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매우 미세한 행동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잡아내죠?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흔히 말하는 네. 그 아주 미세한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은 행동 분석가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의 대하는 행동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의 감정적인 몰입도가 다른 거죠. 자기가 범인이든 아니면 범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 범죄와 관련된 사람이거나 전혀 무관한 사람은 행동의 감정의 몰입도가 다른 거니까 그런 것들을 그 미세한 행동의 변화를 예. 찾아내는 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오해를 많이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분석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직업병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그게 저희 팟짱이 있지 않습니까? 팟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나가면은 현장에서의 수사관들하고 충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귀찮죠. 수사관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하니까요. 그 사람들을 수사관들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는데 네. 그게 잘못됐고 적절하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요것은 증거 체득부터 흔히 말하는 진술 받는 거, 탐문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 네. 요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인데 계속 막 지적을 하고 다니는군요. 뭐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뭐
따라다니면서 하진 않는데 네. 보고서 같은 거라든지 이걸 아. 이제 저기 하루나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줘. 그러면은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네. 그걸 지휘하는 팀장이나 과장들이 그걸 받아들여 갖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지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요게 좀 표현이 그런데 요게 비속어죠. 이렇게 네. 곤조가 있죠. 그래갖고 곤조. 예. 곤조. 경찰에서는 흔히 쓰는 건데, 네. 갖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냥 엉뚱한 산을 파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산이 아닌겠다라고 돌아가면 이제 사건이 네. 흐트러지죠. 아.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그래서 미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을 고용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증거의 적절성, 네. 그러니까 수사 방향의 적절성, 이거를 평가해서 조언을 하고 올바른 수사 방향으로 이끌게끔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고용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실제로 직접적인 수사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 관련된 수사를 지금 하지만은 일반 범죄 수사도 그 부분을 조언을 하는데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이걸 정도 평가라고 하는데 수사라는 것도 사실은 일정 정도의 그 표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표준안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증거가 수집되고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좀 들쑥날쑥하게 중구난방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거를 지적하면서 그것을 표준화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인데 이거는 흔히 말하는 자기 내키는 대로 하는 경우를 네. 제어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프로파일러들하고 일선 강력계 형사들이랑. 그러니까 그 전에는 프로파일러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했죠. 마음대로 한 그래서 면이 미제 있을 사건도 많이 나타나고, 네. 근데 엉망이 되는 사건도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 많은 미제 사건들이 다 그거죠. 그러게요. 이게 뭐 진작부터 이런 체계가 잡혔다면은 미제 사건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잘 협업이 돼서 같이 수사를 해 나가면서 서로 미진한 걸 지적을 해주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곤조 없는 그런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중간 저희들은 계속 그거 생각은 꾸준히 생각하면 이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기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언을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정 정도 뭐냐면 수사의 표준 네. 이것이 만들어져 갖고 그리고 적절한 형태의 수사 인권 중심 절차 중심 수사가 만들어지면서 수사를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경쟁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유일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네. 복수의 수사기관이 나타나고 표준화된 수사기관이 나타나갖고 네.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주 특정한 사이코패스나 연쇄살인범 수사로 거기로 이제 옮겨가야 되겠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거가 어정쩡하니까 이제 이거를 간섭하는 단계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속 제가 생각하기엔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퇴행을 하고 있어서 이 수사 관련한 기법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 수사 현장에서도 권위주의적으로 또 퇴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그런 생각을 좀 그렇죠.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거 참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증거가 너무 증거 물신주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과학 수사 만능주의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좀 말이 우습게 들리겠지만은 네. 과학 수사가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과학 수사는 중요한 핵심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모든 걸 다 과학 수사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수사 물신주의가 뭐가 되냐면 DNA법 같은 겁니다. DNA 등록이죠. 네. 그럼 수사기관이 중요하면 모든 국민을 DNA를 다 등록하면 더 좋겠네요. 그럼 수사를 제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DNA를 다 등록하라고 합니다. 예. 근데 등록해서 벌어질 수 있는 그 많은 무수하게 발생했던 범죄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니 그걸 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적절성이 중요해요. 과학수사도 적절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적재적소에 DNA 기법이 필요한 건 DNA가 하는 거고 지문이 하는 건 지문이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모든 국민이 다 DNA를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과학수사 증거는 만능이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전제냐면 그럼 국가수나 아니면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가 만능이 돼야 됩니다. 근데 과학의 만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신이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국가수 같은 데는 실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그 대검의 과학수사부 새로 생긴데도 실수가 생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과학수사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적절한 형태의 과학수사가 필요하다는 걸 본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그냥 과학수사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도 권위주의라는 겁니다. 아, 그 자체도요. 그렇죠. 예. 저는 오히려 그런 진술 중심주의였던 과거의 수사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교수님께서는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권위가 돼서 수사를 망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인권이 침해당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셨네요. 이런 것이 이제 그 이태원 살인사건 마찬가지. 제가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독재 정권에 협력했던 그 법과학자는 자기 고백을 안 하면서, 네. 그죠? 그 사람의 권위가 그냥 과학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은 다 100% 과학이죠. 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지금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수사하는 건 중요하지만 과학 자체가 또 하나의 그 권위가 돼서는 안 된다. 흔히 말하는 네. 물신적 권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 참 우리의 인권, 우리 민주주의가 달려 있는 이 경찰, 검찰 수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말 권위주의, 과거로 퇴행도 하지만 또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권위주의적으로 따라가는 건 아닌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냄사 오늘도 정말 알차게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 조이파의 사건, 그리고 김신혜 사건, 이 복면금지법 관련된 얘기, 국정원의 카톡 감청 얘기도 좀 해봤고요. 프로파일러가 어떤 직업인지 저희가 또 자세하게 오늘 다뤄봤습니다. 교수님,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좋아요 몇 개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1,400까지는 안 될 거고요. 네. 사실 뭐 전 한 800 정도. 800 정도. 네. 뭐 만족하며 살아야죠. 너무.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여기서 이번 주는 2,000개입니다 하고 끝나면 욕 먹죠, 욕 먹죠. 네. 저희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받을 상처가 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800개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방송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좋아요 누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서 보실 때는 팟빵에서 에피소드를 눌러서 듣다 보면 제목 바로 앞에 하트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되고요. 컴퓨터로 보실 때는 이제 플레이어 모양, 그 모양에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하트, 좋아요 그게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좋아요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언제든지 응원 메시지 그리고 궁금하신 점 항상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자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너무 그 좋아요에 저희가 연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그렇게 뭐 지금 미소가 그리고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쌀쌀해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뭐 이것 말고라도 프로파일러이라든가 아니 다른 수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혹시라도 사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하셨다고 하는 부분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재 소개를 잠시 빠뜨린 것 같은데 예. 교재가 저희가 뭐죠? 까먹었. 누가 진짜 범인인가? 그래서 네. 사실 얼마 안 찍었습니다. 안 찍어갖고 네. 사실은 뭐 얼마 안 남아갖고요. 벌써요? 예. 그만큼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누가 진짜 범인인가? 배상훈 교수님의 저서인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문화 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바르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그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그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